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용덕입니다. 네. 비영리법인 설립 운영 해산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잡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정리하는 게 꽤나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앞에 그 머릿말 같은 건 아니고 참고로 그냥 여기 쓴 교환은 어떻게 써졌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혹시나 어떤 불편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메일 주소 앞에 써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냥 첫면 보시면 있어요. 넘겨보시면 그래서 거기에다가 메일 주소에 저기 뭐 남겨주시면 언제나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법인에 대한 총론 조금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주무관청을 구분하는 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무관청을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야지 서로 핑퐁을 안 당하고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에서 잡아봤고요. 그 다음이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직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형태로 일단 살펴본 다음에 해산, 청산, 그리고 세제적격단체 형태로 볼 건데요. 마지막에 있는 이 세제적격단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용어 잡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신경 쓸 거고, 그리고 위에 있는 뭐 사단 위주로 해서 어떤 개념이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단하고 재단, 사회직업동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업무의 하나 종류일 거예요. 근데 중간에 여기 중소기업협동조합, 요거는 최대한 좀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도 굉장히 큰 일이긴 해요. 그리고 진출을 덜 했어요. 제가 볼 때는 행정사들이. 근데 굉장히 특수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나눌 비영리법인이라는 파트에서는 이거를 봤을 때 되게 특이하구나 얘가 이렇게 보셔야 되고 해산하고 청산 관련해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요거를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좀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실제로 왜 해산을 하고 왜 청산을 하는지에 대한 거는 어떤 심리적 부분들도 많이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이해해보는 그런 거 하고 예시를 좀 더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총론 좀 먼저 보시죠. 필수 근거법은 그냥 모법이 그냥 민법입니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모법은 민법이고요. 각 부처에 보면은 법인 설립 매뉴얼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매뉴얼에 약간 좀 집착해서 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조문을 먼저 알아야지 어떤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은 안 생길 것 같아서 굳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31조, 요거는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법인 성립은 여기 민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법인은 허가주의가 되어 있는데 규정에 따라서 성립해야 한다라는 거를 되어 있고 32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예외가 없다 그럴까요? 32조는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되어 있고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 끝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비법인 사단이 탄생하게 되고 비법인 재단이 있게 되고 그런 형태로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앞에 학술, 종교, 자선, 기획, 사교,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중에서는 공익법인에 들어가는 부분도 존재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영리 아닌 사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영리를 좀 풀어내야 된다라는 개념이 좀 생겨버리죠. 민법에서 말하는 영리 그리고 비영리 32조에서 말하는 비영리 법인은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리는 수익사업과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비영리라는 것은 상법상 회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상법상 회사 중에서는 다들 이제 배당을 치고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목적 이내를 하되 분배하지 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안 되는 거를 비영리라고 본다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개념인데요. 그 향후에 예외가 하나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인지하기 위해서 이 영리랑 수익 사업을 같은 개념으로 자꾸 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 한번, 그 다음에 그 비영리라고 말하는 민법 32조는 분배하지 않는 거를 얘기한다라는 거고, 같은 말로 그 배당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요거에 대한 반대 해석으로 뭐 그 상법상에서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고 배당을 해야 되죠. 그런 형태가 되어 있다는 걸 거꾸로 해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의 권리 능력 34조, 죄송합니다. 33조 다시 한번 볼게요. 33조에 법인 설립 등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니까 설립 허가를 받은 다음에 성립 등기를 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으로 들긴 하는데, 정식으로 되어 있는 용어는 그냥 설립 등기가 맞아요. 근데 표현상으로 자꾸 이게 헷갈리니까 이 대항 요건이냐 뭐 성립 요건이냐 뭐 이런 소리도 막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설립 허가증을 받고 허가를 받을 때 여기서 뒤에 뭐 법인 설립 허가증 나오겠죠. 이후에 설립 등기를 해야지 성립하는 거가 맞습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하나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개념인데 요 법인 설립 등기는 대항 요건이 아니라 성립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야지 법인이 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민법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그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뭐 정관 작성하고 뭐 주사무소에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이렇게 짧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짧은 거에 나타나는 행위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사실은. 자, 어쨌든 중간중간에 성립 등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설립 등기가 맞긴 한데 성립 등기로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고. 그리고 34조 권리 능력. 법인도 권리 능력이 생기죠. 근데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 주체가 된다. 너무 중요한 말이 돼버리는 게, 법인이라는 사람은 그 법에서 인정한 사람이잖아요. 그 법에서 사람으로서 법에서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기 이런 구조가 없죠. 머리도 없고 팔다리도 없고 뭐 내장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법과 그리고 정관 내에서 생긴 목적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건데, 그러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정관을 넣어주면 될 것이고, 요거에 해당하는 사람을 뭐 이사겠지만 사실은 이사장이라고 부르고, 대표 또는 이렇게 회장 뭐 이렇게 부르겠죠. 팔다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사들이 될 수가 있고, 가슴에 해당하는 사람이 감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조직을 만들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장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말이 너무 이상해지는데 어쨌든 이 내장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넣어줘야죠. 그리고 뭐 뼈대도 있어야 되고 뭐 혈액도 흘러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출연 재산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얘 하나 만들어 놓고 돈 안 주면 얘가 뭘 돌아다니고 뭐 그러겠어요. 그런 형태로 뭔가 해줘야 되죠. 근데 이 법에서 인정하는 사람은 팔다리가 없기 때문에 팔다리가 있는 이 대표가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게 되고, 이 대표의 행위는 일종의 어떤 대리관계 형태로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권리 능력이 생기는 건데 허가를 받으면 성립하고, 근데 얘의 권리 능력은 법률과 정관 내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무한정적인 사람으로서 인정받아갖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그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의 정한 목적, 범위 내,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보면 조금 이해가 되실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35조. 요거는 1항의 저기 뒤에 다음 줄에 보면 타인이라고 있고 2항에 타인이라고 있습니다. 타인이라는 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법인 내에 있는 어떤 사단법인으로 치면 사원, 뭐 재단법인으로 치면 구성원이나 이런 사람들 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36조는 그냥 주소, 법인의 주소는 소재지, 그렇게 한다는 거고, 주무관청이 관리감독을 한다는 게 37조, 그리고 38조에 있어서는
38조는 확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었어요. 법인은 취소도 됩니다. 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기억을 이제 해보셔야 될 텐데, 행정절차법상의 청문 기억나시죠? 거기에서 말하는 청문 절차를 거쳐서 이제 그 말을 들어줍니다. 일종의 의견 청취 제도로 청문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청문을 하면서 이제 너가 이거 잘못했잖아. 들어봐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의견 반영해서 알았어. 취소해 줄게 해서 그냥 그대로 취소해 버리고. 그렇다면 행정사의 업무가 여기서 또 나타날 수 있죠. 행정심판이나 처음에는 의견 제출부터 행정심판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법인허가 취소될 수 있으니 지금 어떻게 불복의 어떤 업무를 해달라 이런 경우도 의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40조. 너무 중요한 사단법인의 정관. 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단법인의 정관으로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요거는 공부하시면서 많이 외우셨을 거예요. 목명사사이사전 이거는 계속 써먹으세요. 목명사사이사전 외우고 하는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재단이에요. 재단도 되고, 1호부터 7호는 사단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저기 쭉 가다가 사단법인의 설립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각 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명날인.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 구분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이라 좀 재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기명날인 이렇게 될 텐데,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런 형태로 해석을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름은 김용덕인데, 제가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는 거죠. 요거는 그냥 제 이름 표시하면 되는 거잖아요. 김영.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명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인쇄물에 의해서 인쇄한 다음에 도장만 찍으면 되겠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렇다면은 인감 등록된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한 경우는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무관청에서는 법인 설립에 진정성을 보기 위해서 당연히 인감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지고 들어온 정관을 요구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의록에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설립 허가를 받고 있지 아니한 등기소나 법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이가 좀 나버리죠. 그러니까 설립 허가 들어가는 어떤 정관에는 당연히 발기인들의 모든 인감 도장을 찍고 사익 도장, 간인 있죠, 간인까지 해서 갖다 줘야 맞는 거고, 등기하기 위해서 공증받아 와라 하니까 공증사무소에 들어가는 것은 막도장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게 나와버리죠. 요거는 일종의 요령인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1호부터 7호, 목명사자이사존, 요 순서는 정관에 그냥 순서대로 넣는 게 제일 좋죠. 외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목명사자이사존, 이거는 계속 쓰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41조, 대표권 제한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표권 제한을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볼 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법상에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상 이 사람만 이제 등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장이라 불러도 이렇게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만 등기될 거예요. 이사장이란 건 등기상에 존재하진 않으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 중에서 대표권 제한을 누구한테 안 해놔버리면은 각자 대표 돼버리죠. 공동으로 각자 대표 돼버리는, 대표권을 막 행사해도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실무적으로 대표권 제한을 안 해놓으면은 얘가 딴 데 가서 내가 여기 대표인데 어떻게 해버렸다. 그러면 그거 맞으니까 또 큰일 나버리죠. 그래서 누구한테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 사람 대표권 제한이 얘한테만 있다라는 거를 정관에다가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등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당연히 거꾸로 정관에 넣어 있어야 되고 등기에 넣어줘야 된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대표권 제한은 이사 몇 명에게도 해줄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 개념으로. 그렇다면 정관에 잘 써야겠죠. 그리고 대표권 제한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실무적으로 싸움 날 때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표권 제한에 대한 거를 다시 정관 변경을 하기 위한 총회를 또 해놓고 나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42조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 정관 변경 요거 뒤에 서류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논의를 많이 해놨어요.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있는 때 하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그렇죠. 근데 정수로 이거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에다가 표시를 해서 만약에 1000명이다. 사단법인의 총사원이 1000명이다. 그러면은 그 3분의 2 몇 명이죠?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동의를 했는가는 당연히 확인해야 되고 그 동의를 한 사람들이 정관 변경이라는 거는 특별 의결이라서 공증사무소도 최소한 3분의 1의 명수에 촉탁 의뢰가 들어와야 돼요. 그렇다면은 333명 정도 이상은 들어와 줘야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도장 찍은 거에 인감증명서에 뭐 이러다가 시간 다 가서 조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뭐 5분의 1, 뭐 10분의 1 이렇게 해놓은데도 간혹 있는데 그거는 주무관청하고 잘 상의해야 되죠. 그래서 최초 법인 설립할 때 사단법인에 그 사원 명수가 굉장히 작을 때 그걸 가지고 뭐 30에서 50 이렇게도 시행하거든요. 근데 50명으로 하는데 그 정관 내에다가 5분의 1로 한다. 그러면은 10분의 1로 한다. 그럼 5명 와가지고 6명 와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고 최초 들어갈 때 이렇게 하더라도 사원이 늘어날 때는 뭐 한 10분의 1 뭐 이렇게 줄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거겠죠. 정관 변경하는 숫자 변경하는 것 자체도 정관 변경 허가입니다. 예. 정관 변경은 이 항에 보면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정관 변경은 허가네요. 그럼 그죠? 사단법인에서의 정관 변경은 허가입니다. 밑에 박스 45조에서 보면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 있어요. 요거랑 성격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약간 자율성이 있다고 표현하고요. 재단은 타율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희한하지만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 설립한 사람의 의중을 반영해줘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은 그 재단법인 정관 내에 정관 변경에 대한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만 정관 변경이 가능합니다. 요것과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을 조금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정관 변경도 되게 중요하죠. 사실 그 기본재산 팔아가지고 처분해가지고 운영재산이나 이런 데 좀 넣겠다고 할 때 그거 전부 다 허가 사항이에요. 그리고 정관 변경은 등기사항을 수반하는가 안 하는가를 제일 살펴보셔야 돼요. 사실은 되게 중요해버리죠. 하여튼 조금 이따 보고 43조 다시 보시면 그 재단법인의 정관으로 해서 위에 아까 1호에서부터 5호까지 있죠. 40조에 있는 거 그거를 그대로 쓰고요. 그리고 44조 요거는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그 비송사건 절차법 공부하실 때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민사비송 중에 재단법인의 정관 보충 사건이다라고 해서 어떤 설립자가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설립을 하다가 정관을 미비하게 좀 특정 뭐 명칭이나 주소나 뭐 어떤 거 조금 못 만들어 가지고 해놨을 때 돌아가셔버렸다라고 하면은 그걸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뭐 공익의 대표자일 수 있는 어떤 검사나 아니면 이해관계자가 청구를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그 재단법인을 열 수 있게 하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있는 내용과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상담 시 써먹어 보세요. 재단법인 설립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생애 후반부나 혹은 좀 돈이 많은 상태에서 하면서 아이고 좋겠네 내가 죽으면 이거 좋은 데 써줘 뭐 이런 소리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사실 되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버려요. 사람이 힘들어요. 행정사 입장에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얘기 해달라는 거 아니거든요. 맞는 얘기로 빨리 좀 설립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 그래야지. 그러면서 만나서 맨날 죽는다 하면은 그냥 죽으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당신 죽어도 국가나 이해관계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재단법인은 점검 보충을 해가지고 저기 딱 해서 열어준다니까 이렇게 말씀 세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벌한테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수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46조 저 밑에 그 목적 기타 변경 재단법인에 요거요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되게 중요한데 짧게 설명드리면은 설립자나 이사는 뭐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사는 이사장을 의미하는 거고 설립자는 발기인이라고 표현은 좀 잘 안 하죠. 설립자이면서 최초 이사장이 되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취지를 참작하여 목적, 기타, 정관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재단법인의 목적 바꾸기 힘듭니다. 재단법인의 목적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면은 재산을 출연해가지고 어떤 목적에 사용하기를 위해서 해놓은 건데 목적이 지정이 돼버리면은 거기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을 향후에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을 하시던 분이다면은 거기다가 체육을 넣겠다 하는 순간 목적이 바뀌어요. 그러면 주무관청도 헷갈려 하시고 우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거냐 아니냐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정할 얘기 없으면 더 출연하시던가요.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것까지는 이미 허가가 되어 있으니까 다른 데 가서 또 협의해 갖고 오시던가요. 하면 그 순간 거의 뭐 카오스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재단법인의 진짜 목적 변경은 진짜 사정 변경 정도? 뒤돌아서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뭐 벽에다가 화폐를 발라버려갖고 도배하는 걸 아꼈다. 이 정도 수준 아니면은 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5페이지에 보면은 법인의 등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요것과 40조에 있는 정관하고는 세트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관을 건들 때 변경되는 것이 여기 있다면 당연히 정관 변경을 하면서 등기까지 해야 되는구나를 떠올리셔야 되고요. 정관 변경을 하면서 등기를 수반하지 않는 게 있고 등기를 수반하는 게 있구나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진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뭐 목적은 힘들지만 아닙니다. 저기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목적 들어가고 명칭, 사무소, 설립 허가 연월일, 존립 시기나 해산 이유를 정할 때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자산의 총액, 출자 방법을 정할 때는 그 방법, 이사의 성명 주소, 그리고 대표권 제한한 때는 그 제한. 우선 등기에 그러면 이사의 성명과 주소가 들어간다. 요건 기억해 두셔야겠죠. 감사는 없으니까 감사는 등기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사단과 재단이 그렇습니다. 이 민법의 규율을 받는 사단하고 재단은 감사에 대한 등기를 여기다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건 그거고 사단법인에서 이렇게 만약에 정관이 그대로 있는데 그 정관 내에서 지금 세제적 격단체로 들어가고 싶은데 그거 문구가 없어가지고 개정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정관 개정을 허가받고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고 나서 등기가 수반되는가?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실무적으로 좀 더 말씀드려야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은 32조에 따라서 지금 민법 32조에 따라서 설립하는 게 기본적이잖아요. 근데 각 부처에 이미 땡땡땡 소관 혹은 무슨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에 이렇게 돼 있어요.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대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그 주무관들은 요거에 맞게끔 설립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감독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정관 명령에 대한 건 여기쯤 들어가 있는데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거 제6조 정도에 정관 변경에 대한 실무적 방법, 절차적 방법이 적혀 있고요. 정관 변경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사유서. 여기 사유서에는 신구 대비표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대조표라는 말을 썼는데 신구 대비표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회의록하고 다음에 뭐 이렇게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될 때는 또 추가되는 서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요거죠. 회의록. 이 회의록에다가 인감 찍어라. 이 소리를 안 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감이 없는, 인감 도장이 찍어지지 않은 회의록이 들어가도 되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다 정관 변경을 하고 나서 등기까지 해야 된다면은 당연히 여기에서는 인감을 좀 찍어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고 나서 공증을 받고 나서 등기까지 바꿔야 되니까 등기소로 갈 수 있도록. 근데 요게 아닐 때가 많다고요. 아닐 때는 이런 행위를 간단하게 할 때는 법인세법이긴 하지만 여기 공익법인 만들 때 정관상 꼭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안 들어간 거를 심어 넣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해버리고 주무관청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은 그 인감 찍으라고 안 돼 있잖아요. 좀 제발 좀 이렇게 해서 좀 대충 비벼가지고 얘기하셔도 법상 틀린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실 게 정관 변경을 하는데 이 정관 변경은 그 등기사항이 바뀌는가 안 바뀌는가 이걸 먼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거 되게 불편하다. 그리고 중요한 거가 3주 요건 체크해 놓으셔야겠네요. 저기 1항제 끝에 3주간 내에 해서 21일 정도 얘기하는 건데 허가 떨어지고 나서 3주 이내로 설립 등기 안 하게 되면 과태료 나와요. 실제로 과태료를 내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주무관청 잘 비벼가지고 잘 말을 해야죠. 그죠? 근데 사실 등기에 관해서 과태료를 내리는 거는 저기서 내리는 거 아닐까요? 등기소에서. 그죠? 자, 이제 50조 보시면 분사무소 설치 등기 있는데 요거는 조사무소하고 뭐 똑같은 개념이다, 3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는 나중에 읽어보시되 분사무소는 되게 좀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렵게 너무 개념을 들어가시면은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비영리법인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비영리법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요 개념에서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앞에서 여기를 주사무소라고 했을 때 저 앞에 있는 카운터를 분사무소로 할 수 있는가? 돼요, 그런 거는. 옆에 책상도 되고. 그거는 업무를 분장하고 거기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존재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되는 거지 공간상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떨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을 두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군구 내에 업계 하는 어떤 자적사법에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것과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분사무소는 분리되어 있는 개념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외기분단성만 있으면 되는 거지, 굳이 막 이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회, 분회, 어떤 뭐 지방회 개념도 사실은 분사무소 개념에 원래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법인격체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법인격으로 다시 분리되어 있다는 거를 먼저 정관상 표현해내고 따로 설립되는 어떤 법인격체를 가지고 나서 연대해서 활동한다는 거를 나타내지 않는 이상 사실은 지회나 지부나 이런 것도 분사무소죠. 그렇다면 분사무소라면 거기도 등기를 해야 되는 게 원래가 맞죠. 사실상 잘 안 하죠. 네. 자, 그리고 변경등기 52조 보시면은 뭐 51조에서는 사실 뭐 사무소 이전 등기는
뭐 3주 이내로 한다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52조의 변경 등기는 3주 이내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1, 62, 63 요거에 대해서는 저거예요. 61조는 이사의 주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해야 한다. 이게 되게 좀 추상적이긴 한데, 선관주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 재산도 아닌데, 남의 재산인데 잘 관리해야지. 뭐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사실 요거보다는 아니겠지만, 되게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사는 법인과 법인과 임원과의 관계라고 볼까요? 이거는 위임 유사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임을 받은 사람은 선관주의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잘해야죠. 근데 대충 뭐 하다 보면은 뭐 혼나야죠 뭐. 근데 그게 추상적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적 과실이 입증하고 나서 어떤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 문제가 생길 수는 있고요. 그리고 밑에 62조는 이사의 대리인 선임.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말하는 자꾸 이사는 대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대표를 의미한다고 보셔도 무방하긴 하죠.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대표나 뭐 이사들이 사실 대리를 줘도 돼요. 되는데 포괄로 주지 말라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사장이고 대표고 혹은 회장이고 뭐 이런데 그거를 실제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들 업무를 막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뭐 어떤 총회를 의뢰를 받고 막 그럴 때가 많으실 거예요. 총회라는 것 자체를 의뢰받는 게 아니라 행위 자체를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때 총회가 일어나야지 되는 그런 의뢰들이 있어요. 이사장 교체, 이사장 해임, 뭐 이런 안건들을 해달라는 의뢰를 받으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머리 쥐나요. 왜 쥐나냐면 이거 법리상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힘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원이 30이든 50이든 뭐 400이든 500이든 힘든 거예요. 죽도록 싸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때 하나 사유가 기억나는 게 이게 이 어떤 여성 이사장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남편분에게 그냥 사실상 다 행사를 하게 하신 거예요. 남편분은 이 법인과 관련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남편이지. 근데 이 사람한테 포괄 위임한 것처럼 해놓고 나서 하니까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고 남편이 다 하고 있으니까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감사와 다른 이사들이 그리고 사원들의 어떤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임하는 총회를 열어가지고 해임하게 되는데, 돈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집에 못 가요. 집에 못 가고 그때 2시에 한다 그러면 8시에 끝나고 막 그래요. 그때까지 열심히 싸우고 있고 그러니까. 근데 결론은 나요. 결론은 잘 나고, 사람은 실제로 만나면 그렇게 덜 싸우더라고요. 맨날 인터넷상에서 서로 죽인 살리 해봤자 사실 만나면 되게 좀 더 반갑고 뭐 그러니까. 근데 말이 길어져서 이런 거 의뢰받으시면 돈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거만 답이고요. 일단 재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요건 좀 이따가 이슈가 더 있어서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64조에 보면은 특별대리인 선임이 있고, 밑에 또 없나요? 네. 63조가 임시이사고 64조가 특별대리인이잖아요. 근데 공부하셨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비상사건조처법에 왜 이런 걸 내가 공부하고 있지 싶었을 거예요. 근데 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특히 민사비송은 좀 기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특별대리인 선임이라는 거는 사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상황이 이래잖아요. 거기서 관해서 대표권이 없대잖아요. 그러면 특별대리인 선임해야 된다. 그러면은 법인과 이사가 대립하고 뭐 소송하고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때는 이사가 막 대표권 행사하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대리인 선임을 해서 시행하게 하는 거인데, 그거에 대한 방법과 그 사람을 정하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한 보수를 정하는 것 전부 다 비상사건조처법에 있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돼요. 그리고 63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이사 선임. 이런 것도 이거 내가 알아서 쓸모볼 일 있겠어? 이거 행정사로 살다 보면 써먹을 일이 생기세요. 왜냐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사장을 해임하겠다라는 총회가 열리면은 밑에 같이 사실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친구, 후배, 동생 이렇게 해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나 그만둘 거야. 나도 그만둬. 해갖고 얘네들은 그냥 사임해버려요. 실무적으로 거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뽑자가 아니고요. 임시이사로 선임해야죠. 이 사건을 법원에다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야죠. 그러고 나서 뭔가 움직여야죠. 그래가지고 실무적으로 야 너는 좀 그만두지 마라 야 제발 좀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답이 생기지. 다 그만두면은 좀 골 때려집니다. 네. 그리고 왜 이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65조의 이사의 임무 해태라고 존재해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부진적 연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돈 내면 제가 안 내고 제가 내면 내가 안 내고 뭐 서로 눈치 보는 사이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61조의 주의 의무, 성관주의가 있고 이런 이사들은 사실은 조금 자기가 이사로서 책임감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사님들도 이제 법인 설립 업무를 하시다가 그 설립 발기인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네 마음에 드네. 자네 우리 감사 좀 하게 아니면 이사 좀 할까?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잘 거부하세요. 왜냐하면은 잘 거부하시면 좋겠는 게 우리는 프로잖아요. 프로페셔널로 돈 받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서 정관 우리가 짜주고 있는데 그 정관에다가 뭐 임원은 무급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써놓고 나서 나를 무급으로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회 열리네 자네도 와야겠어. 맨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다. 죄송합니다. 저는 이게 밖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뭐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살짝 피해 주시면 좋고 감사는 괜찮겠지. 등기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감사 진짜 장난 아니에요. 감사는 저 감사 지금 하나 내려놨는데요. 감사 지금 언제 내려놔야 되나 뭐 싶어요. 민법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에서 감사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 감사의 직무는 67조에 정확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관에서 정한 다음에 그게 없을 때 67조를 따라가서 정하는 거겠죠. 여기를 따라야겠죠. 얼마나 빡센 사람이냐 하면은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이고 이사의 업무 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이고 여기 이사라고 하는 건 대표를 포함한 그 다 이사죠. 그죠? 3호는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불비한 것을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전후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를 수집하는 일. 그러니까 개념상 총회라는 것이 감사가 소집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나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을 때에는 업무나 회계, 그렇죠? 재산 상황을 그냥 회계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업무를 그냥 사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회계와 사무에 대한 부정이 있어서 요거를 좀 개선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라고 계속 얘기해도 안 듣는다. 그러면 그때 총회를 열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감사는. 그러니까 좀 뭐 막중한 업무를 갖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감사는 비영리법인 업무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그 결산 때 되어서 그 결산서를 좀 저거를 주셔야 돼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시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제3호는 기억해 두세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이거는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정관에 없다고 해서 그거를 안 하셔도 된다가 아니라 주무관청에 보고하시는 일은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관에 없다고 해도 원래 보고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불비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68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사단법인의 특수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총회라는 건. 사실은 사원총회를 의미하는 것일 거고요.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상황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총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셔야 됩니다.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사단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죠. 이 총회는 사원총회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 사원총회라는 거는 집행기관은 아니죠.
그리고 대표기관도 아니죠. 최고 의결기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대표를 하지도 않고 집행을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이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건 이사가 맞겠죠. 그리고 사원총회에서는 예만 할 수 있다. 법에 정해져 있다. 법의 정권, 법정 정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여기서만 하라고 라고 하는 것들인데 정관이죠. 개정, 정관 변경,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거 머스트예요, 이거는. 근데 자꾸 이 개념을 혼동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 실질적으로 행정사들도 헷갈려요. 안 돼요. 요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왜 안 되는지는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절대 안 돼요, 그냥. 두 번째는 의무 해산. 사단법인은 의결로 해산할 수가 있으니까 의무 해산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요래요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원총회에서만 해야 된다라는 거고, 민법 70조 이하에 있는 임시총회 소집사건, 사원총회에서만 해야죠. 소수사원에서. 그런 형태로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를 월권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정관에서, 야, 우리 정관에, 그래, 법은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 정관 내에서 이거를 이사회로 위임 줘버렸어. 대의원회로 위임 줘버렸어. 반칙입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구조상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70조. 임시총회. 임시총회 70조가 있는데, 비송사건절차법 34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소수사원에 의해서 이제, 소수사원이라는 표현은 저기 상사비정에 나온 거죠. 34조는 이제 사원 5분의 1로 해서 이렇게 총회를 요구했을 때 해야만 하는데 그 요구를 받지 아니하고 2주간 해태를 하고 있는 소집권자에 대해서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결정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 결정해주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보면은 사단법인의 이사는 1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총회에 소집할 수 있다. 2항은 총회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로 소집하여야 한다요. 이거는 머스트, 꼭 해라라는 그런 강제 규정이고요.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지만 사실 해석은 감할 수는 있어도 증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건을 빡빡하게 해버리면 무효로 봐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법인의 사원도 사실 지위가 상속이나 어떻게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임의규정이다라고 대법원에서 얘기해버리듯 이런 것을 그렇게 하는데 5분의 1인데 한 2분의 1 해가지고 정관에 그렇게 빡빡하게 만들어놨다. 그거 허가 안 납니다. 허가 나도 그거 무효입니다. 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그리고 전항의 청구에 있은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 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예, 간단하게 나왔지만 되게 큰 사건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때가 있을까 싶죠. 임원이 착각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임원은 사단법인 혹은 이런 거에 자신 자체가 아니죠. 법상 만들어진 이 사람은 법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연인이 아닌데 자연인인 어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스스로 동질화 시켜버리는 바람에 돈도 막 지 맘대로 써버리고 어떤 권한이나 어떤 것들을 막 행사를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럴 때 이거를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개선을 요구할 것인가 할 때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의 민주적인 방법을 열어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분의 1보다 더 세지거나 이 방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목적 사항에 제시해서 그것이 이유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넣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의사표시만으로 돼야 돼요. 근데
의사표시만으로 했을 때 입증 책임이 항상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문서로 해서 빡빡하게 제공해서 그 명확하게 입증해야 되겠죠. 실무적으로는 문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고 나를 자르겠다라고 이렇게 총회를 열자라고 할 때 누가 그걸 받아주겠어요. 사실은 싸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2주 동안 이거 새우 소집을 안 하는 상황이 되고 소집을 게을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 어쨌든 소집 절차를 밟지 않을 때 비송사건 절차법 34조에서는 그거를 뭐 해태나 게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밝혀가지고 이제 법원에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 사건이에요. 힘든 사건. 그렇지만 이거를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안 해놓은 것이 더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해놓는 거는 정관이 허가가 나지 않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요거를 빼버리거나 강하게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고 요거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일부러 창설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더 맞습니다. 73조의 사원의 결의권 평등하다는 거 맞고요. 맞고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맞죠. 대리 행사는 가능한 거예요, 원래가. 그리고 정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거를 대리 행사할 수 없도록 해버리거나 서면으로 뭐 유결하는 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자유입니다. 자, 그리고 거의 끝나갑니다. 77조는 해산 사유죠. 1항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이 정한 해산 사유 발생, 파산 또는 설립 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라고 해서 해산 사유가 몇 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행정사님들 뭐 저거를 받으실 때 의뢰 받기가 가장 뭐 많은 거는 결의에 의한 해산 78조에 있는 거고요. 사실은 78조에 있는 거고 그리고 77조에 있는 거는 그 38조에 의해서 설립 허가 취소됐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법원이 강제해서 등기를 파버리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취소됐는데 주무관청에 해산 신고부터 해서 어떻게 좀 해줘 이런 의뢰가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기분 좋게 들어오진 않겠죠. 여튼 78조에 따라서 의뢰가 많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발생한 상황이에요. 그동안에는 사단법인 하나 만들려고 사람들이 진짜 막 염원을 해가지고 설립 행위부터 해서 막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막 그랬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사단법인 활동할 수 없는 사단법인들이 나타나면서 해산을 해야겠다는 사단법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사단법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도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재단법인은 많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거 원래 사람도 아니고 돈의 단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활동할 수 없다 보니까 해산이 나타나는 거는 법에서 이제 법인의 해산이 나타나는 건 사단법인과 사회적 협동조합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물론 재단법인도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의적으로 해산을 원래 불가합니다.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취지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85조 해산 등기 요거는 헛갈리실 수 있는데 해산 등기 그대로 넘어가 보세요. 뒷면에 보시면 86조에 해산 신고 있고 88조에 채권자 신고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97조에 벌칙이 있는데 해산 청산만 간단하게 먼저 정리하고 물론 어차피 뒤에 소목차로 다시 되어 있으니까 보면은 해산하고요. 해산 청산이 되게 힘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해산하고 청산합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해산하고 청산하는구나. 예, 맞아요. 김청산 법무사님이라고 계시는데 하여튼 그분 형님은 김해산인가 그런 농담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이신데 어쨌든 해산하고 청산합니다. 해산은 한다는 의결을 해야겠죠. 청산은 하는 행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가볍게 그냥 나눠버리세요. 이게 그리고 해산 청산 자꾸 묶어넣어도 뭐 상관없긴 한데 해산하기 위한 총회가 있어야 되죠. 아까 말했던
4분의 3, 민법에서 말하는 4분의 3. 근데 이거를 조문상에서는 그 78조에 있네요.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한다. 일단은 총회 4분의 3을 맞추는 게 일이겠다라는 것과 이게 되면은 등기를 먼저 합니다. 이거 끝나고 나서 등기를 먼저 하는데 이 등기는요, 여기에 해산 총회가 있었다는 회의록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사서 인증인 의사록 공증을 받은 다음에 갖고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그 해산 등기가 되는 거고요. 해산 등기는 반드시 청산인 선임 등기와 함께 들어갑니다. 지금 뭐 법무사님들에 대한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닌데 등기에 대한 거는 모르고 있으면은 진행이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반드시 이 회의록에는 그 해산한다는 의결과 그리고 청산인을 선임하는 거, 청산인을 선임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리고 요 회의록은 공증인 사무소로 가서 공증받고 그리고 등기부터 한 다음에 주무관청에 신고 정도입니다. 신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신고는 그냥 거의 그냥 일단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요 정도인데 요 순서를 만약에 뒤집으시면은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실수할 적도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 순서는 뒤집히면 안 됩니다. 총회를 하고 나서 등기부터 한 후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고 주무관청에 신고한 후에 청산 과정으로 들어가시는데 그 청산은 사무죠. 사실은 청산 사무. 청산인이 정해졌잖아요. 청산인은 뭐 일반적으로 대표이든 뭐 이사장이든 뭐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자유로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의결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청산까지 할까? 뭐 이러면서 내가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딴 사람 해도 되는 거죠. 정해진 청산인하고 등기상 증명서상이 이렇게 돼버려요. 해산 등기하고 청산인 선임 등기, 해산 등기가 돼버리면 청산인 선임 등기가 되면서 있었던 임원들은 다 주말됩니다. 이사들은 다 지워져요. 청산인만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청산인이 청산 사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빚이 얼마나 있더라, 뭐 채권이 얼마나 있더라 하면서 청산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 청산 공고는 2개월간 3회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고에 대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뭐 일간지 같은 거 좀 싼데 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일간지를 해야겠죠. 뭐 되게 뭐 무가지 같은 거 말고 그냥 일간지 같은 거 되게 조그맣게 해서 한 10만 원 내외로 해서 하는 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청산 공고 기간에 변제하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청산 공고했으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빚 받으러 올 거야, 돈 갚아 하면 내 돈 갖고 가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기간인데 그때 막 변제 막 요래요래 하면은 막 뭐 누구는 먼저 주냐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끝나고 나서 다시 청산 사무를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의결을 하는 총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구분을 막 해버립니다. 저 총회는 해산총회다. 이 총회는 청산총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는 의결을 하는 거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의결을 했네? 그러면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후에 다시 또 이후에 그 총회를 또 해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런 행위를 하기로 한 계획을 의결을 하면은 이런 행위를 한 후에 한 거를 수임받는 이런 총회를 또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요령을 좀 부리셔야 될 게 이거 청산 사무에 대한 거를 해버린 다음에 그냥 승인받는 총회를 해버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 해산총회 한번, 청산총회 한번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고 청산총회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공청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청산 종결
등기로 끝납니다. 아니죠. 주무관청에 신고 또 해야죠. 여기에서는 신고는 그 신고서 자세히 보시면 이거는 처리기간 즉시로 돼 있어요. 자족적 신고입니다. 알려주고 끝. 했다고 해서 끝나는 그것이고, 아까 해산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7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의 신고할 때는 서류가 좀 들어가요. 해산 신고서부터 해서 이유가 뭔데, 뭐 해산하는데 굳이 뭐 그것도 마음 앞에 물어봐요. 굳이 밝혀줘야죠. 이유에 대한 거. 그럼 재산이 있으면 재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는 거. 계획 같은 거 좀 넣어주게 돼요. 그리고 재산 목록이 있으면 당연히 넣어줘야 돼요. 재산 목록 넣어줘야 돼요. 머스트. 꼭 넣어줘야 되고, 재산 목록 넣어줘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결산한 거, 이 청산인은 결산 보고서를 주셔야 되죠. 자, 내가 빚도 갚고, 열심히 했어. 자, 승인해줘. 이렇게 해서 결산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총회에서 이거를 승인한 다음에 주무관청에 성사업 종결 등기에도 넣고, 여기다 넣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요 과정은 사단법인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달라요, 이거랑.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실 조금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왜 주무관청이 먼저 신고를 안 하고 등기를 먼저 치고 나서 주무관청이 알려고 안 줘? 근데 주무관청이 지금까지 감독하던 사람들이 바보야?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해산에 대해서, 청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원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건데, 순서는 등기를 먼저 하고 주무관청 하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상 그러니까 막 해주는 건데, 합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012년부터 탄생한 일반 협동조합 규범법상의 협동조합들은 순서를 달리합니다.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주무관청에 먼저 가서 내가 요리요리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틀린 거 없나 해서 다 살펴보고, 거긴 조합이잖아요. 그러면은 출연했던 거, 출자금 했던 거 돌려줘야죠. 그거랑 여기 사단법인에서는 돌려주는 거 없잖아요. 그런 거랑 좀 다르죠. 그러니까 구조를 달리 해놨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해산 청산은 원래 구조가 조금 순서만 이해하기가 힘든 거지 간단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97조까지만 살짝 보시죠. 잠깐 쉬실 텐데, 97조 민법에 과태료가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 민법에 과태료가 있네. 세상에. 이런 거는 너무 재밌잖아요. 민법에 왜 과태료가 있지? 전 요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등기를 해태할 때 1호, 그리고 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 목록 또는 사업 명부 기재, 사업 명부 실제로 가라로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쓰는데 이렇게 하면 과태료 나온다는 거죠, 원래 원칙은. 그리고 37조, 95조 등의 규정에 관하여서 주무관청이 감사나 감독을 행할 때 방해하는 사람들, 그리고 총회에 대하여 사실이 아닌 거를 신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그리고 밑에 뭐 사유들 많이 보이시죠? 파산, 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나, 부정한 공고를 할 때, 청산 공고도 가짜로 막 이렇게 해버릴 때. 근데 자세히 보시면 등기를 해태한 때는 등기소가 과태료를 내려야 될 것이고, 주무관청의 업무를 방해한 때는 주무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해야겠죠.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청이라 그러죠. 과태료 부과청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지만 과태료 부과 처분은 행정 처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본 처분이 나올 때는 그 사이에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20% 까줄 테니까 내라. 그래서 내면 끝나지만 종결되지만, 그거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해서 본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은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심판이나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과태료에 대한 것도 행정사의 업무 중에 상당히 수 들어가니까 나중에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해서 민법 조문은 좀 살펴봤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안 볼 수가 없어서 첫 시간에 살펴봤고요.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한
7페이지부터 해서 살펴보시죠. 3시 10분 정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